교수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자정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른쪽에 앉아서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홍문표 문학박사님이십니다. 주제 발표해 주시는데 문학평론가이시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선생님은 엄창섭 교수님 좌장으로서 오늘 문학박사이시며 시인이시며 관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실 멀리서 오셨거든요. 한 분은 강릉에서 오시고 한 분은 부여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한맹문학 가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25세 작가 게오르그는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 이분법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극소수의 창조자이신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소중한 작업을 끊임없이 하면서 화해와 조화와 용서의 큰 틀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들의 밝은 사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데 지혜와 열정을 쏟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메타포 그 뛰어넘기 시학의 원리를 주제 발표로 언급해 주실 홍문표 교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입니다. 특별히 시인을 가리켜서 신의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참 좋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에서 퇴임을 한 뒤에는 오산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고 그 어려운 문학박사 학위를 소유하셨습니다마는 정년 퇴임 직전에 바로 신학박사 학위를 성직자하면서 설교문학이라고 하는 새 장르를 몸소 개척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정말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사회가 존경해야 할 큰 어른이십니다. 저와는 크리스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흔히 많은 분들이 인연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교수님과 저와의 만남은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포 그 뛰어넘기 시학의 원리 홍문표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며 시간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좀 쫓기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후학으로서 총장님이 워낙 바쁘시게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제가 나름으로 조금 더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울산에서 이렇게 문학 세미나를 하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문학을 하고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메타포, 그 뛰어넘기 시작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입장에서 오늘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란 무엇이다? 다 한마디씩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한마디가 누구나 다 동일한 그런 한마디가 아니고 다 달라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처럼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인생관을 갖고 삽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객관적인 전제하에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의 마음 주관으로 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비평가 T.S. 엘리엇은 시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의 오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제 공자님이 시 301원이 돼지왈 사무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무사 그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내 손에 꽉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또 서경에도 시언지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것 말은 맞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유로 그 리듬이라는 말인데 모방은 또 무엇이냐? 헤즐릭 같은 사람이 시는 상상의 정렬의 언어다. 그 상상이라는 것, 그 정렬의 언어다. 말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그 1930년대 시인이면서 비평가였던 김기림이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 또 그랬습니다. 언어의 건축이다. 그럼 어떻게 언어를 건축할까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지금까지 내려온 많은 말들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손에 잘 잡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의 정의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은 작가 개인의 창작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상상한 내면의 세계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또 그런 그 비평 무용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작가의 우월론 또는 시인의 우월론입니다. 그래서 기성작가는 물론 이제 작품을 연습하는 풋내기에 미숙한 습작품을 가지고도 누가 감히 내 작품, 내 문학세계를 논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거 오만과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문제는 그 문학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언어학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규칙을 얘기하고 연구하는 언어학이나 문법학에서도 아예 문학이라고 하는 문장은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언어학이나 문법학 속에는 문학을 다루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완전히 문학이라는 것은 별개의 세계.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은 창작의 세계고, 개인적인 세계고, 주관적인 세계고, 그러니까 시의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제도나 관습이나 문화현상, 그러게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현상들도 분석해 보면 그 이면에는 공통된 질서나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규칙, 이런 것을 그 언어학에서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규칙을 우리는 문법이라고도 하고 또 달리 랑그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법이란 규칙하에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이 제멋대로 공을 차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축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도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시라는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규칙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시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시란 이런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어떻게 이 주관적인 세계를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 언어학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언어학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나 개념이나 의미를 절대적인 것, 고유한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의 의미란 구성 요소들의 관계나 차이, 즉 대조나 대립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예컨대 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밤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럼 밥하고 밤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음성학적으로 보면은 바에다가 하나는 비음, 하나는 미음을 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공통점에 미음과 비음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언어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의 과학이 언어 과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도 시도 소설도 수필도 희곡도 그 막연한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문학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는 변별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변별이라는 말을 많이 차별화라는 말도 많이 쓰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대체 시란 뭐냐? 막연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시와 비슷한 이웃 장르, 예를 들어서 소설, 똑같은 문학 작품, 하나의 언어로서 구성된 문장이라면 일반 산문, 일반 언어와 시가 어떻게 다른가? 소설과는 어떻게 다른가? 산문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시의 변별성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또 시를 공부하면서 시가 뭐냐, 막연하게 시가 뭐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시가 소설과 어떻게 다르고 또 일반 문장과 어떻게 다르고 산문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차이점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를 쓰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게 바로 시가 갖는 하나의 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시가 소설이나 산문이나 일반 문장과 다른 점이 뭐냐, 그것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시는 적어도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훨씬 객관적으로 시를 써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 주제를 이 뛰어넘기 시학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의 변별성 또는 뛰어넘기 시학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를 쓰면서 사실은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적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도대체 시가 산문과 일반 문장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화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국화를 사전을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명사다, 식물이다, 원고식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줄기는 뭐고 황구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건 대단히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시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시가 될까?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시는 그런 객관적인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는 뭐냐? 보다 주관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정주의 국화엽회서를 보면은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동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몸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섰네.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일반 문장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문장과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문장이다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촉새가 울었다. 이건 과학적인 객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주관적이죠. 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동을 먹구름 속에서 또 울었다. 이것도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또 내 눈이 같이 생긴 꽃이요. 이것도 바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는 일단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문장이 아니고 철저히 주관적인 문장이다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문장과 주관적인 문장의 차이는 뭐냐? 객관적인 문장은 아무리 읽어봐야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문장은 내 눈이 같이 생긴 것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시가 시다워지는 것인가? 그 감동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감동이 있으려면 객관적인 서술을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서 감성으로 입니다. 이것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문이라든지 일반 문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장은 다 이성적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라든지 과학 교과서를 쓰는데 감성적으로 써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은 이성적으로 쓰지만 시는 감성적으로 쓴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내게로 불발켜 가야 하는 땅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성선의 손의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객관적인 이성적인 서술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동시에 감성적인 서술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추상에서 구체로입니다. 이 감정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시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특히 시란 뭐냐? 그것은
머리에 호소해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세계가 아니라 가슴에 전달해서 감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감동이 되려면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다. 그것은 이성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런 이성적인 설명 가지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정말 사랑할 때 처음 첫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참 가슴 조이죠.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얼마나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다. 이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자,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시를 쓰면서 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관적으로 쓰고 감성적으로 쓰고 구체적으로 쓰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진리, 그 진실, 과연 시에도 그 진실, 진리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만일 시에 진리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과학에만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시에도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 속에 과연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가? 과학적 진리에 대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 시도 진리가 있다, 진실이 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왔어요. 여러분들 과학이 절대불변의 진리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사라는 걸 보세요. 2000년 전 과학하면은 이 우주는 내원석, 물, 불, 바람,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원소설이에요. 동양에서도 음양오행입니다. 음과 양과 오행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동양의 사과. 그럼 지금 이 지구에 물질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약 120억의 원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변한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보는 관점을 요즘 유행어로 패러다임이라는 말 씁니다.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들 햇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햇빛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파동입니다. 파동. 물리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파동이에요. 근데 화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 뭐냐? 입자입니다. 입자. 그럼 이게 과학도 정답이 두 개냐? 네,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냐?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가치는 따지고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은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의 진리일 뿐이고 문학은 문학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종교 가지고 계시죠?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배우러 간다고 그러죠.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럼 그 종교가 과학적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패러다임에 의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학은 문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진리가 인정돼야죠. 따라서 시는 시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다양하냐?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21세기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뭐냐? 네, 모든 진리는 다양하다. 이게 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족 통일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것이지 오직 이데올로기 하나만 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시는 시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진실이고 과학은 과학적 패러다임, 종교는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 진리도 인정할 수 있고 시적 진리도 인정할 수 있고 과학적 진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깨어있는 21세기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안도윤의 너에게 묻는다. 이 속에 진실 없습니까? 이 속에 참 놀라운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시는 과연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거고 밥 먹여주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과연 시도 이익이 되는 것이냐 하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를 하나의 배짱이처럼 생각했죠. 개미가 최고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상을 뛰어넘는 문학의 최대 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과 정서의 해방감, 행복감, 만족감, 충만감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탈시스다 그랬습니다. 요즘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탈시스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 그 카탈시스를 담당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시끄러운 길가에서 사는 사람들 위장병증에 걸리죠. 그러나 아주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소화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동적인 시를 우리가 읽었고 또 감상했을 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소화도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치유시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시는 대체 문학,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통해서 결국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육체적인 평안과 활성화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치유의 시학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그래서 요즘 소위 테라피, 문학 테라피 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시치료사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 써서 한번 시치료사 해가지고 좀 환자를 좀 고쳐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